치맥 한 잔에 AI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믿기십니까? 세계의 기술 패권이 서울의 한 치킨집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삼성의 이재용, 현대의 정의선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비웃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치킨집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약서도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오직 책임과 진심뿐이었습니다. 그날 한국은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세계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AI 전쟁의 중심이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입니다. 올해 나이는 38살입니다. 베이징 경제일보 국제부에서 일한 지 13년째였죠.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이 제 전문 분야였고 그해 10월에 저는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막 끝난 직후였어요. 젠슨 황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저는 그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취재가 제게 특별한 의미는 없었어요. 그저 또 하나의 기사거리였을 뿐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저는 나름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나라, 자체 기술력보다는 서구의 생산기지 역할에 머무는 곳이라고요. 물론 삼성이나 SK 같은 회사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 핵심 기술은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한국 산업계의 분위기를 관찰했습니다. 젠슨 황의 공식 일정마다 따라붙은 한국 재벌 총수들의 표정이 묘했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불안함이 보였죠. 미국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였으니까요. 중국으로 반도체를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 편에 완전히 서기도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고민을 이해했어요. 아니, 이해한다기보다는 분석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기자로서 제 역할은 객관적 관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자립할 수 없을 거라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취재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현지 기자 한 명이 제게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젠슨 황과 이재용, 정의선이 함께 치킨집에서 만난다는 거였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칩 회사 대표와 한국 재벌 총수들이 치킨집에서 회의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 저는 오히려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완벽한 홍보용 이벤트라고요. 서민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젠슨 황이 한국 시장을 달래기 위해 연출한 장면이고 한국 기업들은 그 무대에 기꺼이 올라간 것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치킨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강남의 한 골목에 있는 평범한 가게였어요. 경호원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고 일반 손님들은 받지 않는 상태였죠. 저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다만 바깥에서 지켜보며 기사 소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밝았어요.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나마 내부가 보였죠.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치킨과 맥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제목은 이미 머릿속에 떠올랐죠. 세계 최고 경영자들의 서민 코스프레, 뭐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예상과 다른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선 그들이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보통 이런 홍보성 이벤트는 30분에서 1시간이면 끝나기 마련이죠. 사진 찍고 악수하고 몇 마디 나누고 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2시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있었어요. 경호원 한 명이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길래 저는 슬쩍 다가갔습니다. 중국어를 쓰는 저를 한국 기자로 착각했는지 그는 경계심 없이 말을 받아줬어요.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도 모른다고 했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지하다고요. 진지하다는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왜 진지해야 하죠? 이건 그냥 쇼 아닌가요? 저는 다시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젠슨 황이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고 이재용과 정의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카메라를 의식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집중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세운 프레임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저는 즉시 그 생각을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이것도 연출의 일부일 거야. 진지한 척하는 것도 홍보의 한 방법이니까요. 그때 가게 문이 잠깐 열렸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더 가져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짧은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이었죠. 그건 카메라 앞에서 짓는 형식적인 웃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즐거워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뭔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머물고 있을까요? 왜 저렇게 편안하게 웃고 있을까요? 홍보용 이벤트라면 벌써 끝났어야 정상 아닌가요? 제 머릿속에서 작은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13년간 쌓아온 제 관점을 흔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한국은 종속적인 나라고 이런 회동은 정치적 쇼일 뿐이라는 제 확신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가게를 바라봤죠.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여전히 세 사람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착각이야. 그냥 평범한 비즈니스 미팅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창문 너머로 보였던 세 사람의 모습, 그들의 웃음소리, 경호원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기사 초안을 작성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엔비디아 황 대표와 한국 재벌의 치킨 외교, 실속 없는 이벤트로 끝날까? 비판적인 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런 만남이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초안을 쓰면서도 제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제가 본 게 전부일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그날 오후 저는 다른 취재원을 만났습니다. 한국 산업계에 오래 몸담은 분석가였어요. 그에게 전날 있었던 치킨집 회동에 대해 물었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친목 모임 아니겠느냐고요.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분석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귓가에 남았어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다만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래 얘기했는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 기사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저는 그걸 밀고 나가야 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서도 저는 한참을 망설였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치킨집의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누었을 대화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궁금증을 억눌렀습니다. 기자는 팩트만 다뤄야 하고 저는 제가 본 것만 써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톤으로요. 한국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런 만남이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송고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클릭했습니다. 기사는 다음 날 실렸어요.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제 분석에 동의했죠. 저는 만족했어요. 제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 그들의 진지한 표정, 2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대화. 그리고 제가 쓴 기사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저는 뭔가 놓쳤습니다. 분명히 놓친 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확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어딘가에 그 치킨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누었던 대화의 의미가 언젠가 드러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착각일 뿐이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을 감았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들려온 웃음은 이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그 치킨집 근처로 갔어요. 전날 밤 잠을 설쳤던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더 확인해야 할 것 같았죠. 기자로서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전자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가게 주인이 저를 알아본 겁니다. 전날 밤 밖에서 서성이던 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기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그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도 오신다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중국 기자인 저를 들여보내주는 거죠?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차피 공개할 거라면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죠. 저는 그 말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정말 공개할 만한 내용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계산일까요? 저녁이 되어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쪽 구석 테이블을 배정받았어요. 경호원들이 저를 예의주시했지만 제지하지는 않았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고 취재 준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건 홍보용 이벤트일 뿐이라고요.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이었죠. 그들은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정장도 아니고 격식을 차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들이 만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연출이 철저하네요. 테이블에 치킨과 맥주가 나왔습니다. 평범한 메뉴였어요. 세계 최고의 경영자들 앞에 놓인 음식치고는 너무 소박했죠. 저는 카메라를 몰래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경호원의 눈빛에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들의 대화를 듣기로 했어요. 처음엔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날씨, 한국 음식, 서울의 변화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지루해졌어요. 역시 별 내용 없는 자리구나 싶었습니다. 취재 메모도 하지 않았죠. 쓸만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젠슨 황이 먼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건 단순히 좋은 칩이 아니라고 했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이건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재용이 대답했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쌓아온 건 기술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온 역사라고 말했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뭔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의선이 끼어들었어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기술의 시대지만 결국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펜을 멈췄어요. 이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계약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수치나 조건도 언급하지 않았죠. 그저 서로가 어떤 가치를 믿는지,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습니다. 젠슨 황이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기술은 신뢰에서 시작된다고요.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해서라고 했죠. 이재용과 정의선도 잔을 들었습니다. 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렸.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뭔가 틀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구도가 아니었죠. 이건 미국이 한국을 이용하는 자리도 아니고 한국이 미국에 굽신거리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취재 메모를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3년간 제가 쌓아온 관점이 흔들리고 있었죠. 한국은 종속적이고 자립할 수 없고 미국의 하청업체에 불과하다고 믿었던 제 확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발도상국들도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했죠. 저는 그 내용을 듣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었어요. 연출도 아니었죠. 진짜였습니다. 세 사람은 진심으로 세상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을 치킨집이라는 평범한 공간에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격식이나 체면보다 진실한 대화를 원했던 거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기사를 쓸 수 없었어요. 제가 쓰려던 내용은 전부 틀렸으니까요. 한국을 비하하고 이 만남을 폄하하려던 제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그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죠. 13년간 저는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제 프레임을 통해서만 봤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앉아서 듣기만 했죠. 메모도 하지 않고 사진도 찍지 않고 그냥 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순간 젠슨 황이 웃었어요. 진짜 즐거워하는 웃음이었죠. 이재용과 정의선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서로 다른 산업에 있지만 같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떠올랐어요. 한국을 비하하고 이 만남을 쇼라고 폄하했던 그 문장들이 제 가슴을 짓눌렀죠.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죠. 13년간 쌓아온 확신이 단 한 번의 저녁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세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악수를 하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죠. 그 모습은 격식을 차린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친구들 같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빈 테이블만 보이는 가게 안에서 저는 제 노트북을 다시 열었죠. 화면에는 제가 쓴 기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문장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기사를 삭제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송고된 상태였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가게를 나서며 주인이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자주 온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들 모두가 저보다 한국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13년간 기자 생활을 했지만 정작 사람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장면들을 되새겼습니다. 젠슨 황의 진지한 표정, 이재용의 조용한 미소, 정의선의 깊은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을까? 13년간 쌓아온 관점이 전부 잘못된 걸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명백했으니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뒤척였어요. 제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떠올랐죠. 그들은 제 말을 믿었을 겁니다. 한국이 종속적이고 이 만남이 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거짓을 퍼뜨린 셈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꿈을 꿨죠. 치킨집 테이블에 앉아있는 꿈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제게 물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믿느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것들이 전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고요. 제 기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확신이 무너진 자리에 아직 새로운 믿음이 자리 잡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혼란스러웠습니다. 틀렸다는 걸 알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 불안한 감정을 안고 저는 다시 취재를 나갔죠. 하지만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였습니다.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자꾸만 그 장면들이 떠올랐죠. 세 사람이 맥주잔을 부딪히던 순간 젠슨 황이 진지하게 말하던 표정, 이재용과 정의선이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베개를 뒤집으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13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회의와 행사를 취재했는데 이번이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죠.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기로 했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 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목적 없이 걸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강 근처까지 왔을 때 벤치에 앉았어요. 물을 바라보며 어제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젠슨 황이 했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기술은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했던 그 말이요.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산업을 이야기할 때 신뢰보다는 이익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누가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그런 계산만 해왔죠. 하지만 어제 본 세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재용이 대답했던 말도 떠올랐어요. 한국은 허락이 아닌 책임으로 기술을 선택한다고 했죠.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겠다는 의지였던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을 종속적이라고 단정했던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알게 됐죠.
13년간 저는 표면만 봤을 뿐 그 안의 진심은 보지 못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강물에 햇빛이 반사되며 반짝였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그걸 제대로 즐길 수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본사에서 메일이 와 있었어요. 인공지능 패권의 중심은 여전히 미국이라는 기사를 써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가 적어둔 문장들이 보였어요. 한국은 여전히 의존적이다. 자립노선은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니었어요. 마우스를 들어 그 문장들을 지웠습니다. 하나씩 삭제할 때마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동시에 불안해졌어요. 이제 뭘 써야 하죠? 제 확신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관점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점심때쯤 언론 브리핑이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갔습니다. 한국 기자들과 외신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브리핑 내용은 평범했어요. 경제 협력, 기술 교류, 그런 공식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한 한국 기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제 치킨집에 있었다며 저를 알아봤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보셨죠? 그들은 진심이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자가 덧붙였어요. 처음엔 자기도 의아했다고 했죠. 왜 굳이 치킨집에서 만나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답니다. 격식을 버려야 진짜 대화가 나온다는 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격식을 버린다는 것, 그건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동등한 사람으로 만난다는 의미였죠. 젠슨 황도, 이재용도, 정의선도 그 자리에선 그저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발길이 자연스럽게 그 치킨집 쪽으로 향했죠. 왜 그곳으로 가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오후에 치킨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영업시간 전이었죠. 저는 가게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어제 세 사람이 앉았던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빈 유리컵 3개가 놓여 있었어요. 아직 치우지 않았나 봤죠. 저는 그 유리컵들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평범한 유리컵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 컵들이 제게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제 그 컵에 담겼던 맥주를 세 사람이 나눠 마셨죠. 국적도 다르고 산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같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협력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협력이란 이익의 분배가 아니라 책임의 공유라는 걸요. 세 사람은 각자가 가진 기술로 이득을 보려던 게 아니었어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책임을 나누려 했던 겁니다. 가게 주인이 나왔어요.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죠. 어제 그 자리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제 생각을 바꿔놓은 자리였다고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자기도 처음엔 이해 못했다고요. 세계적인 사람들이 왜 이런 평범한 가게를 찾는지 몰랐답니다. 하지만 지켜보니 알게 됐다고 했죠. 진짜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치킨집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거기엔 허세가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죠. 주인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어제 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섰죠. 그 자리에서 본 풍경은 평범했습니다. 평범한 테이블, 평범한 의자, 평범한 메뉴판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대화가 오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빈 유리컵을 손으로 만져봤죠.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제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어요. 강함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강함을 힘과 지배로 이해했습니다. 더 많이 가진 나라, 더 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강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진짜 강함은 신뢰였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힘이었어요. 젠슨 황이 한국을 믿었고 이재용과 정의선이 그 믿음에 응답했죠. 그 신뢰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비판이 아니라 이해를 담아서요. 제가 본 것을,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심, 협력의 의미, 신뢰의 힘에 대해 적었죠.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글을 쓰고 있었죠. 계산도 없고 편견도 없이 그저 진실만 담았습니다. 해가 기울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이 커피를 한 잔 갖다 줬어요.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일상이 흘러갔죠. 그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평범함 속의 비범함이었어요. 저는 다시 빈 유리컵을 바라봤습니다. 그 컵이 상징하는 게 뭘까 생각했어요. 어쩌면 비움이 아닐까 싶었죠. 자신을 비워야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듯이 편견을 비워야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조금씩 비워지고 있었어요. 13년간 쌓아온 오만과 편견이 흘러나가고 있었죠. 그 자리에 새로운 이해와 존중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본사로 보낼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내용은 쓰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본 진실을 담았죠. 한국이 보여준 자립의 의지, 협력의 가치, 신뢰의 힘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송고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이 기사가 받아들여질까요? 본사에서 거부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쓰는 게 기자의 역할이니까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가 전송됐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게를 나서며 주인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다시 오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곳은 제게 특별한 장소가 됐으니까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13년간 제가 져왔던 편견과 오만의 무게가 사라졌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신뢰는 평범한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이번엔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죠.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 치킨집에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바깥이 아니라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제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질문은 하루가 지나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함이란 무엇인가? 저는 그 질문을 품고 서울의 마지막 날들을 보냈어요. 취재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죠. 아니, 정리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보낸 기사에 대한 반응이었죠. 예상대로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한국을 비판하지 않았냐고, 왜 미국 중심의 분석이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썼을 뿐이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 도시가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쓰고 싶었어요. 인공지능 협력의 의미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첫 문장을 쓰고 멈췄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닌 신뢰로 세상을 움직인다고 적었죠. 그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왜 계속 쓸 수 없을까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는 걸요. 더 이상의 설명은 오히려 그날의 진심을 희석시킬 것 같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짐은 이미 다 쌌고 비행기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호텔방에 앉아 있으려니 답답했죠. 저는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깐부치킨이 있는 그곳으로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이유를 설명할 순 없었지만 그곳에 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이 꺼져 있었어요. 영업시간이 끝난 후였죠. 간판에 불빛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앞에 섰어요. 어두운 내부가 보였죠. 빈 테이블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날 세 사람이 앉았던 자리였어요. 저는 그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자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젠슨 황이 웃으며 말하던 모습, 이재용이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 정의선이 진지하게 듣던 표정이 선명했죠.
그리고 세 사람이 맥주잔을 부딪히던 그 순간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그 안에 진심이 있었어요. 카메라를 의식한 연기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마음이었죠. 저는 그걸 처음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어요. 제 편견이 눈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죠. 저는 그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기록해야 할 건 그들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얼마나 좋은 칩을 만드는지, 얼마나 큰 시장을 차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가치를 믿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가 진짜 이야기였어요. 천천히 걸어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 일상 속에서 위대한 일이 만들어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각각의 불빛이 누군가의 삶이고 꿈이고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불빛들 중 하나가 깐부 치킨일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평범한 치킨집의 작은 불빛이요. 하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세상을 바꿀 대화가 오갔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죠.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운 게 뭘까요? 13년간의 기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였을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진심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 나라의 한계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가 본 건 표면뿐이었어요. 그 아래에 있는 진짜 힘을 보지 못했죠.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진짜 힘이었죠. 저는 그걸 깐부 치킨에서 배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메모를 남겼어요. 제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죠. 기사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느낀 감정,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적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이 여행이 저를 바꿔놓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택시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죠. 아침 햇살을 받은 도시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눈에 담으려 애썼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지난 며칠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냉소적인 태도, 치킨집에서 느낀 충격, 그리고 서서히 변해가던 제 마음이 떠올랐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며 뒤를 돌아봤죠. 한국과의 마지막 작별이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탑승구 근처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제가 쓴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닌 신뢰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그 한 문장이요. 여전히 그 문장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탑승 안내가 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죠. 서울의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리다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봤죠. 점점 작아지는 서울이 보였습니다. 그 도시 어딘가에 깐부 치킨이 있을 거예요. 지금쯤 오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평범한 가게요. 하지만 그곳에서 비범한 일이 일어났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한국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그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 맥주잔이 부딪히는 소리, 진심 어린 대화가 생생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어요. 강한 나라란 무엇일까요? 많은 무기를 가진 나라일까요? 큰 경제력을 가진 나라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도덕을 잃지 않는 나라였어요. 한국은 기술 경쟁 속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익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게 진짜 힘이었죠.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13년간 못 배운 걸 단 며칠 만에 깨달았어요. 베이징에 도착하면 뭘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본사는 여전히 제 기사를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어쩌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실을 썼으니까요. 기자로서 제 역할은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에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도 사실이에요. 진심도 사실이고 신뢰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했을 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잠깐 졸았습니다. 꿈을 꿨어요. 다시 깐부치킨에 있는 꿈이었죠. 이번엔 저도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제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도 웃으며 답했죠.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비행기는 베이징 상공이었어요. 곧 착륙한다는 안내가 나왔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13년간 살아온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집에 돌아가는데 설레지 않았죠. 오히려 서울이 그리웠습니다. 며칠밖에 안 있었는데 벌써 그리워지는 게 신기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내렸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메일을 확인했어요. 본사에서 여러 통의 메일이 와 있었죠. 대부분 제 기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정중하지만 확고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진실이라고, 한국이 보여준 가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죠.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신념의 문제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기사는 결국 실리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엔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문득 깐부치킨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의 치킨 맛, 맥주의 시원함, 그리고 따뜻했던 분위기가 생각났죠.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배운 건 단순히 한국에 대한 이해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이었죠. 기술보다 마음이 더 강하다는 것, 신뢰가 모든 것의 기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세 사람이 치킨집에서 나눴던 대화, 그들의 웃음소리, 맥주잔이 부딪히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감동이 되살아나죠. 그날 나는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AI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세계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들은 치맥 한 잔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그리고 엔비디아의 회동은 계약보다 깊은 약속이었고 이익보다 값진 신뢰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작은 치킨집에서 시작된 대화가 지금 세계의 산업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감동과 성찰을 전하는 채널 감동한 그릇과 함께해 주십시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작은 나라의 진심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을 함께 전하겠습니다.